소위 재벌가 사람들 중에서 SNS를 제일 잘 쓰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보통 재벌들이 스스로를 잘 안 드러내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기업 CEO만큼 잘 쓰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뜬금없이 사과 사진 같은 것들도 올리고, 아무튼 근데 SNS 활동으로 대중에게 친숙해진 이분도 가족들의 유명세를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죠. 한국 최초의 일타 강사가 누굴 것 같아요? 최고의 최대 학원이었던 종로학원의 설립자, 바로 이분의 아버지죠. 또 장인어른은 현대차의 정몽구 명예회장, 또 처남이 정의선 회장이란 얘기죠. 그리고 작년 말에 새 식구가 된 며느리는 무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고니까 SNS를 열심히 해도 식구들 사이에서 랭킹이 자꾸 떨어진달까? 아무튼 그래서 뭐 정 부회장이 스스로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SNS 활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이죠. 더 블랙카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사과 사진 올린 것 같은 경우에도요,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걸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사진을 올렸으니까. 애플페이 처음 국내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것도 현대카드에서 만든 공간이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정태영 부회장이랑 뭐 여러 인플루언서들 막 사진 찍고 있고, 사진 찍느라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세를 위해서 SNS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인기 많으니까. 하지만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대카드가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 2014년에 애플페이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뭐 말이 많았어요. 뭐 이게 단말기는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수수료는 비싼데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얘기가 많았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현대카드가 이걸 앞장서서 밀어붙인 거니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아무튼 오랫동안 회자되는 광고도 그렇고요, 곳곳에 만들어 놓은 공간도 그렇고, 슈퍼 콘서트 같은 공연 기획은 물론이고 왜 카드 회사가 이런 걸 하는 거야 싶었지만 어느새 브랜드를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제시해온, 자, 이번 주제는요, 현대카드입니다. 솔직히 현대카드가 처음에 뭐 슈퍼 매치, 슈퍼 콘서트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뭐 돈인가? 약간 뭔가 좀 트렌디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근데 현대카드도 그런 반응을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광고도 했었겠죠. 그러다가 오라? 비욘세가 한국에 와? 빌리 조엘? 이작 펄만? 스팅? 뭐 마룬5, 레이디 가가, 뭐 에미넴? 폴 맥카트니? 그리고 난 콜드플레이가 충격적이었어.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는 브라질 상파울로 같은 데서나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와, 한국 사람들 잘 놀더라, 그죠? 그 공연은 티켓팅 뭐 1분 만에 45,000석이 매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공연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했다고 하고, 아무튼 그렇게 현대카드가 공연도 기획하고 각종 뭐 라이브러리 같은 전시 공간도 만들고 무슨 뭐 고메 위크 같은 것도 열고 계속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오는 걸 보다 보니까요, 소위 트렌드에 민감한 인싸들이랄까? 그런 분들의 소비 패턴 데이터가 현대카드에 엄청 많이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현대카드가 이렇게 소비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회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죠. 자, 2001년에 현대차그룹의 현대캐피탈이 다이너스 카드라는 데를 인수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현대카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불과 20년이 좀 넘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카드가 빅3 카드사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 당시 빅3 카드사의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었고요. 빅5로 넓히면 카드사 5곳의 점유율이 90%를 훌쩍 넘었었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반면에 현대카드가 인수한 다이너스 카드는요, 점유율이 1%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현대카드 점유율이 1.7% 정도에 머물던 2003년 초,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위 정태영 부회장이 당시 현대카드 부사장으로 부임합니다. 뭐 사위니까 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엄청났을 거예요. 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거의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후발주자였던 현대카드의 인선이 바뀌고 뭔가를 해보려는 찰나에 카드 대란이라는 게 터졌죠. 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에요, 정부가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또 소비도 진작시키려고 신용카드 관련 규제를 풀어주거든요. 뭐 소득공제 제도 같은 것도 만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현금이랑 달리 카드를 긁으면 누가 언제 얼마를 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세금도 더 잘 걷을 수 있고, 그러면서 신용카드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에 막 열을 올리고 광고도 엄청 하고. 앞서가는 당당함. 난 LG 카드만 써요.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교 때 이렇게 학교 앞에 딱 나가면 학교 앞에서 카드 만들어준다는 사람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카드를 만들어준대. 근데 막 돈도 없는데. 근데 돈이 나만 없었겠니? 사람들이 카드를 너무 많이 쓰기 시작하죠. 심지어 학생들까지. 게다가 지금이랑 달리요. 당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상당 부분이 현금 서비스, 뭐 카드 대출 같은 거였어요. 어떤 해에는 거의 뭐 3분의 2 정도였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현금 서비스, 카드 대출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걸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막 엄청 돌려막고, 그러다가 연체율이 막 점점 높아지더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신용카드를 잘못 써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뭐 200만 명이 넘어서고, 대형 카드사 중에서 망하는 곳도 생기죠. 물론 후발주자였던 현대카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급환불을 끄는 게 필요했죠.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가지고 한때 뭐 지희랑 손을 잡기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덩치가 큰 카드사들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컸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못 견디고 문 닫는 곳도 생기고 그랬겠지. 그나마 뭐 버틸 수 있었던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몸집을 줄이고, 근데 현대카드는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선두권 카드사들이 수익 대부분을 뭐 현금 서비스나 카드 대출로 올리는데, 현대카드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라고 전략을 바꾼 거죠. 뭐 최근에도 현대카드가 제휴했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리도 미국의 아멕스처럼 신용카드 본연의 역할, 권위 있는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자. 자, 그리고 전략을 이렇게 바꾸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긁을 때 현대카드를 꺼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남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현대카드는 브랜드 광고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인력들도 스카우트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가입을 안 한 사람들한테 현대카드를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강점, 뭐 자동차 살 때 좋은 상품 같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이런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또 카드 자체의 디자인에도 엄청 신경을 썼죠. 오죽 디자인에 신경을 썼으면 카드사가 서체까지 따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뭐 미니 카드도 만들고 카드 소재도 고급화하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카드 옆면에도 신경 써서 거기에도 막 컬러도 넣고, 다른 카드사들이 뭐 카드 디자인 비용에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는데 그칠 때 현대카드는 이걸 뭐 수억, 수십억까지 늘리기도 했고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옆면의 컬러를 넣어.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제 주변에도 예뻐가지고 그냥 현대카드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뭐 너무 카드 디자인이 구리면 이건 좀 그렇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만들게 되긴 하던데, 근데 딴 건 별로 없고 뭐 촉감도 좋고 이게 예뻐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좀 신기하긴 하더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알파벳 붙은 현대카드 있잖아요. 그게 서로 좀 특이한 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면서 대화 소재도 되고 좋았대. 근데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이 나는 건 ATM에 막 써 있었거든요. 미니 카드 넣지 마세요, 막혀요. 뭐 이런 정도인데, 아무튼. 그리고 사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취향 자체가 좀 무뎌질 때가 있잖아요. 돈은 있는데 관심 분야는 점점 적어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좋은데 취향이 좀 무뎌지니까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핫한 것도 잘 모르겠고 뭐가 힙한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현대카드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더 블랙 같은 프리미엄 카드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소비하면 좋을지, 또 힙한 곳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뭐 할인도 받게 하고, 먼저 고객에게 필요할 것 같은 서비스도 제시해주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딜 가서 돈을 쓰고 카드를 사용하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선망해가지고 또 선망하는 이들이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현대카드 이용자가 많아지고 결제가 늘고, 또 뭐 슈퍼 매치 같은 이벤트를 열면서 브랜드를 빠르게 소비자들 인식에 안착시키고, 거기다가 라이프 스타일까지 제시하기 시작한 현대카드는요, 2002년에 1%대였던 점유율을 불과 3년 만에 약 10%, 무려 5배나 늘리는데 성공합니다. 전략을 제대로 세웠고 아주 빠르게 실행해서 결국 이 전략이 통했던 거죠. 이후에 현대카드의 이런 행보에는 더 속도가 붙어서요, 모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자인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러리 같은 공간도 열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카드를 안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슈퍼 콘서트 같은 공연 기획은 정말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졌잖아요. 뭐 초반에 그런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스티비 원더가 이렇게 한국에 가서 슈퍼 콘서트? 망설이니까 어션의 회사에서 사장이 슈퍼 콘서트가 잘해 그러면서 추천했다고 또 하죠. 그렇게 평판이 쌓이니까 계속 또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방한하고, 또 특정 업체들과 제휴해서 내놓는 신용카드를 늘리고, 특히 2018년에 삼성카드의 장기 독점을 제치고 현대카드가 코스트코와 손을 잡았을 땐 저도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물론 잘하는 것만 있진 않았죠. 뭐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2011년 현대캐피탈 고객 정보가 해킹당했을 때는 현대카드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우려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실제 그렇게 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뭐 당시에 피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금방 사과한 거는 인상적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오너 일가가 나와서 하는 거 피하잖아. 사장님 잘 안 나오고. 근데 당시에 이 회사는 오너 일가인 정태영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었으니까. 또 뭐 할인이나 적립 같은 부분에서는 현대카드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뭐 라이프 스타일 그거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남들 하는 거 같이 하기도 싫고 따라하기도 싫고 그냥 더 깎아주면 좋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정태영 부회장이 벌써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면서 많은 성장과 혁신을 이뤄왔는데 언제까지 CEO가 계속 같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후임자가 오면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대카드에는 CEO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누가 뭐래도 일관성은 있는 것 같은 게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도요. 현대카드가 애플이랑 먼저 협상을 쭉 해가지고 애플페이를 독점으로 들여오려고 했다가 금융당국에서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공들여온 건 우리인데 이걸 다들 할 수 있다고? 아 나 그럼 안 해. 못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응한 게 아니라 그래 뭐 우리가 공들인 거 맞고 한국에서 판을 깔고 했는데 독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속도를 중요시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다. 남들과 다르게 더 빠르게 다른 업체들처럼 비슷한 방식의 경쟁은 안 하겠다는 거죠. 아마 애플 제품만 쓰는 소비자들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충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애플페이를 쓰는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쌓이면 앞이 잘 안 보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길을 찾아나가고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현대카드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업계를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성장시켜온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떤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